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시간 넘는 서비스 먹통으로 카카오그룹 주가가 일제히 급락해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서비스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어 배상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등 관련자 6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는데 뒷북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에 입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입영 연기를 자진 철회하며 다른 멤버들도 차례로 입대할 예정인데 병역 특례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1,700여 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12월 초 본격적으로 유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는 고위험층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4도, 대관령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륙 곳곳엔 한파특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찬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문 열고 나서면 찬 공기에 깜짝 놀랄 날입니다. 올가을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현재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5.7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3.5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8도, 대전 4.4도, 대구는 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 16도, 광주 17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카카오가 먹통이 된 지 나흘째입니다. 복구가 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메일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주문 상담 채널도 아직 불통입니다. 먼저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다음 메일 서비스가 계속 불통이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접속 링크를 다음 이메일로 받았는데 접속이 안 돼 취직 시험을 못 치를 뻔했습니다. 주말에 AI 역량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접속하지 못해서 지금 주말에 못 치르고 지금까지 미뤄진 상황이고 좀 많이 불안하고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로 인해 광고 배너도 노출되지 않아 한 광고 대행사는 업무적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께 광고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흘째이지만 복구 작업은 여전히 더뎌 사용자들의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그룹 측에서는 연계 시스템의 복잡도와 복구 장비의 특수성을 이유로 메일 서비스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정상화 시점을 밝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히 언제 정상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통신 서비스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카카오가 먹통이 된 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기 때문이죠. 당시 데이터 센터 CCTV 영상엔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튀고 불이 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스파크가 일어난 배터리를 분해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난 판교 데이터 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 내부 모습입니다. 배터리를 보관하는 5개의 선반이 모두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이곳에 있던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서 불이 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화재 직후 곧바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해 가스를 분사했지만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1차 합동 감식을 한 경찰은 어제도 국가수와 소방,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차 감식을 벌였습니다. 1차 감식을 통해 정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결론 내린 경찰은 2차 감식에선 화재의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감식을 통해 불에 탄 배터리를 수거한 감식반은 이를 분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으면 배터리의 자체 과열로 불이 났는지 전선 단락 등 주변의 다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먹통 사태로 국정감사 단골 소재였던 카카오의 서비스 독점과 문어발식 확장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의 메신저 서비스에 회사 쪼개기와 사업 확대를 통해 이른바 돈이 되는 서비스를 계속 늘렸는데요. 카카오 플랫폼에 얽혀 먹통 대란을 겪게 된 상황을 정규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수준. 택시 호출에 사용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역시 80%를 넘습니다. 카카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택시 호출을 넘어 음악과 게임, 지도, 쇼핑, 결제와 송금 등 금융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무려 133개,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 계열사 숫자의 2배를 넘습니다. 10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도 계열사 숫자가 두 번째로 많은데 과거 대기업들보다 더 심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 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늘어나고 금목상권 침해도 아직 철수가 안 돼가지고 계열사 서비스가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와 소비자 편의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처럼 리스크 대응에 취약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가격은 올리고 품질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이번 사태와 같이 국민과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로 특히 이번 사태로 카카오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제정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정치권도 카카오 사태를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카카오가 어떻게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됐는지 또 그에 걸맞은 비상 상황 대비는 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여야는 카카오 책임 추궁을 위해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이른바 오너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다소 의견차가 있었지만 실무진뿐만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최태원 SK 회장까지 모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지위를 언급하며 공정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은 검경과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해 경제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장애가 계속되자 카카오 서비스로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불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도 추진 중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멈췄던 지난 토요일 밤. 한창 호출이 몰릴 시간에 택시기사들은 거리를 헤매며 손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입은 평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날은 진짜 길에서 서 계신 손님들만 태우는 거 가지고는 입금이 안 되지. 콜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콜이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카톡으로 예약이나 주문 제작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주문을 놓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예약이 많거든요. 카카오톡 채널 어플로 진행이 되는데 알 수가 없죠. 확인을 못하니까. 이렇게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보상을 위한 카페가 벌써 3-4개 만들어지는 등 집단 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유료는 물론 무료 서비스도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죠. 피해 신고가 속속 개설되고 있고 방통위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는지 점검할 계획이어서 보상을 둘러싼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하지만 무료 이용자는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보상 근거도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유료 이용자에게만 그것도 불편을 겪은 날만큼만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4년 전 KT 화재 때보다 훨씬 약한 보상안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당시에도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 13개 서비스 중 멜론과 웹툰, 기사용 카카오티를 제외한 상품은 모두 무료 기반입니다.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 택시기사들의 경우 특별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방법이지만 손해 입증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이 창출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잖아요. 카카오 측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어야 하는데 입증 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기대만큼 피해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4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됐던 대학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주일 넘게 카드 결제가 막혀 영업 차질을 빚었던 약국은 최대 12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죠. 신경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갔다가 물건을 아니 정말 손님들이 왔다가 결제 못해요.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기업이 먼저 적절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PC 회장이 평택 제빵공장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이틀이 지나서야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다음 날도 공장을 가동했다는데요. 일주일 전에는 다른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평택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지난 15일 불의의 사고로 23살 직원이 세상을 떠났지만 하루 뒤에도 공장은 돌아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배합기와 같은 기종 8대는 가동을 중지했지만 다른 공간에 있던 2대의 배합기는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공장 측은 같은 날 2대의 배합기도 중지시켰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 허영인 회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SPC그룹은 회장 명의 사과문에서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그제 저녁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SPC는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하는 와중에 런던에 매장을 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더 큰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는 평택 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 경희대 학생 소수자 인권위 등 33개 청년 단체들도 SPC 본사 앞에 모여 일주일 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있었다며 그 사고 이후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됐다면 20대 청년 여성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성폭력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근식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그제 김근식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2시간 만에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06년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소식을 접하고 피해 사실을 2020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근식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남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김근식은 교도소에 머물며 수사를 받게 되며 재판에서 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다시 실형을 받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과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질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예정대로 김근식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범죄자의 형기가 종료된 날부터 신상을 알리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재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를 진행한 겁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아동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20년을 복역한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50대 남성 최모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지난 6일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출소 후 자격증 이수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를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범행 후에도 수차례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자나 자격증 교육장 측은 최 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치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겐 이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민경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흔히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성범죄자에게 각종 약물을 주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의 소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입법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김근식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성충동 약물치료를 포함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만약 소급이 가능해질 경우 김근식뿐만 아니라 이미 출소한 조두순 등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12월 초쯤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1,700여 명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검사 수가 늘면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월요일 동시간대와 비교해도 17,000명 가까이 급증하며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감소세가 바닥을 찍고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12월 초쯤 재유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와 한두 달 간격을 사이에 두고 비슷한 유행 흐름을 보이는 국가들도 최근 유행이 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아마도 한 달 혹은 2달 뒤에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12월 초가 되면 전체 국민의 25%밖에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의 유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국민 4명 중 3명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거라면서 고위험군의 추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의한 거, 감염에 의한 걸 다 합쳐도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60세 이상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내 확진자의 90% 이상에서 검출되는 우세종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이달 말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인을 미국 책임으로 돌린 중국에 대해 헛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감싸는 중국에 경고를 날린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한미 연합훈련 탓으로 돌렸습니다. 유엔 중국 대표부 광상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이 지역 군사훈련과 직접 관계가 있다며 대화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을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일갈했습니다. The PRC and Russia and other countries parrot this false claim that U.S. provocations were the origination of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or anything like that. That's baloney and absolutely.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미국의 책임을 제기해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 중단과 함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원론적 입장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한 비판은 북한을 감싸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감사원의 감사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정치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감사 등이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발표를 한 배경에 현 정부가 있다는 주장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탄압 대상으로 거론된 이재명 대표도 힘을 보태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우리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서면 조사조차 무리한 짓으로 치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서면 보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투명하다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전 정부의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이 의도적 조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올린 자료들입니다. 201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에는 조국 등 문제 인물들의 비리와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확산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2016년 날짜가 적힌 문서에는 조국 교수가 사드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서울대 총장실 등에 항의 전화를 걸어 교수직 해임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대리인 측은 법원이 조 전 장관의 피해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며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며 이른바 박항서 매직을 보여줬던 박항서 감독이 대표팀과 내년 1월 만료되는 현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미쓰비시컵이 베트남에서 그의 마지막 지휘 무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2017년 베트남 대표팀의 지휘봉을 처음 잡은 박 감독은 2018년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19년 아시안컵에서는 8강이라는 성적을 냈는데요. 또 베트남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진출시켰고 2018년엔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준우승을, 같은 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베트남의 첫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베트남의 아버지로도 불렸던 박 감독.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고 행복했던 5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새로운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 규탄 시위를 하던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직원 여럿이 나와 시위대의 팻말을 부수고 홍콩 출신 시위자 한 명을 안으로 끌고 가 폭행한 건데요. 보다 못한 영국 경찰이 개입하고서야 폭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날 시위는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당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열린 건데요. 영국 외무부는 사건 경위를 긴급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경찰도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사관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영국법에 따라 처벌받긴 하지만 영사관 직원들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처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숙인을 도우려고 약 4,000km를 달린 남성이 어제 그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호주의 한 20대 청년. 지난달 1일 노숙인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호주 서부 퍼스에서 출발했고 47일 만인 어제 동부 시드니에 도착한 겁니다. 정확히 무려 3,952km나 되는 거리라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매일 10시간씩 80km 이상을 달려 1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13억 원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취미로 달리기를 시작했다가 길 위에 많은 노숙인을 보고 이런 도전에 나서게 된 거라는데요. 부모와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유명 운동선수 등 많은 이들이 그를 응원하며 지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마침내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착한 그는 평안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어야 했지만 날아갈 듯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13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9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해병대 장교가 경기도 김포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배를 발견하고도 보고 없이 부순 사실이 병사들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경계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소형 목선을 보고 없이 파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소속 중대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목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박 9일간 중남미 순방 성과로 한국의 혁신 기술력과 중남미 잠재력이 결합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중남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와 전략 광물 협력을 구체화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돌파구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남미 3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 총리는 7박 9일 동안 칠레와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와 경유지로 미국 휴스톤과 애틀랜타를 방문해 총 비행 시간만 48시간, 지구 한 바퀴 정도를 돌았습니다. 3개국 대통령과 만나 농업, 광업, 과학기술, 방산 등 6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윤석열 정부에 함께 번영하는 중남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능력, 기술력, 그리고 중남미가 가진 잠재력과 결합을 하면 한마디로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특히 이들 국가가 전략 광물인 리튬 등 광물 부국으로 꼽히는 만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돌파구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칠레와는 지속 가능한 광업과 밸류체인 협력을 맺었고 올해 안에 세부 조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리튬 매장량 세계 3위 아르헨티나와도 광물 자원 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포스코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는 전략 광물은 물론 수소,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식량, 바이오 등 경제안보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한 총리는 방문 국가의 최고위급 정상에게 직접 2030 부산세계 엑스포를 준비하는 한국의 노력과 보편적 가치 등을 설명하며 조기 지지 확보와 조기 지지국 확산을 이끌어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그룹 BTS가 맏형인 진을 시작으로 차례차례 군대에 갑니다. 3년 뒤인 2025년 완전체 활동을 기약했는데 전 세계 아미들은 변치 않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부산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인 BTS 콘서트. 맏형진은 공연을 끝내며 잡혀있는 마지막 콘서트였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결국 그 말은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진이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며 다른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30살로 올해까지 입영이 연기됐던 진은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입대하게 되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군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이 입대 전 솔로곡을 내놓는 등 BTS는 당분간 개별 활동에 집중할 예정인데 소속사는 2025년 완전체 활동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97년생인 막내 정국은 2026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어 완전체 활동은 2028년에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너무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 무섭지 않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전 세계 팬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때 되면 가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변치 않고 기다리겠다고 응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헬로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헬로윈을 기다리던 한 가족에게 조금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집 앞에 설치한 장식을 도둑맞은 건데요. 헬로윈 장식을 훔치다니 정말 너무하네요. 미국 네브래스카의 한 가정집. 집 앞 정원은 헬로윈을 맞아 곰돌이푸의 친구 티거 인형이 뱀파이어의 모습을 하고 서 있었는데요. 이 인형은 거의 20년 동안 마당에 서 있었고 단순히 이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친근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땅에 박혀있던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앞마당에 침입해 억지로 인형을 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요. 가족들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새 제품을 주문했다네요. 최근 영국 환경단체 시위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이번엔 런던의 유명 자동차 매장에 오렌지색 페인트를 붓고 런던 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영국의 고급 수제 스포츠카 회사인 에스턴 마틴 매장에 오렌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을 촉구하는 저스트 스탑 오일 시위대의 행위로 화석연료가 투입되는 산업에 보조금 및 투자를 지급하는 정책을 중단하란 항의 표시인데요. 영국에선 최근 이런 환경운동가들이 극단적인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행위 대부분은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영국 정부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강성 환경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네요.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세계 최대 폭포 중 하나인 이과수 폭포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로 지난 며칠간 물의 양이 평소의 10배나 불어났다네요. 브라질에서 바라본 이구아수 폭포의 모습. 브라질 남부에 집중된 폭우로 지난 일주일간 폐쇄됐던 다리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늘어난 유량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에 걸쳐 있는 이구아수 폭포 유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통 초당 150만 리터였는데 지난주 1,600만 리터 이상으로 증가한 겁니다. 브라질의 10월은 봄으로 10월에 이렇게 유량이 늘어난 건 이례적인 일이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출근 시간대를 노린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임산부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군에게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로 했고 미국도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커다란 폭발 소리와 함께 건물 위로 짙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출근길 공습에 놀란 시민들은 황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하고 경찰들은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향해 대응 사격을 합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자폭 드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제 드론을 활용한 러시아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За попередніми підрахунками, це як мінімум 85-86% знищено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ю обороною. 이번 공격으로 임신 6개월의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숨졌습니다. We killed a lot of people, civilians, unguilty people, and that's why it's terror attack. And Russians is terror country.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제재하겠다고 경고했고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training will take place in the European Union soil and the mission has a purpose. It's to train around 15,000 troops to start with.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핵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핵 억지 훈련에 돌입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제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렸는데요.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중국 곳곳에서는 독재를 반대한다거나 핵산 말고 밥을 달라는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낙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세 번째 임기 시작을 알리는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시 주석의 이 발언으로 2027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해는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시 주석의 세 번째 5년 임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네 번째 임기를 노린다면 확실한 성과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이유로 대만 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를 맞춘 듯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상륙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강습 상륙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 현상도 이런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당대회 직전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시 주석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데 이어 베이징과 상하이, 시안 등지에서 반독재라든지 민심은 개혁 개방으로 향한다는 등의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년임 출사표를 던진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향한 국정 장악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4%로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하는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서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하면 주담대 변동금리는 14년 만에 7%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경우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담대 금리가 연내 8%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주머니도 가벼울 때 간단하게 요기를 해결할 음식으로 라면만한 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라면을 일주일에 1.7번 정도 먹고 남성보다 여성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는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은 언제나 라면 코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겨 찾는 가공식품이다 보니 종류도 수십 가지입니다. 불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먹고 한 10번 정도 먹을 거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1.7의 라면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여성이 3.95점으로 남성 3.85점보다 높았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먹지만 만족도는 여성이 높은 겁니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20대와 50대, 여성은 30대와 40대가 가장 즐겼고 시간대는 점심시간에 먹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라면 소비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했다라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고요. 집에서 요리나 식사 빈도가 증가했.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6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7% 늘어나 2015년 이후 7년 연속으로 매해마다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KT가 키움을 꺾으면서 1승 1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홈런왕 박병호가 결승타를 때리고 선발 벤자민은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차전에서 키움에 패해 벼르고 나온 KT는 1회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MVP 배정대가 안타. 알포드는 볼넷으로 나가 만든 1사 1, 2루 기회에서 홈런왕 박병호는 결정타를 때렸습니다. 키움 선발 에릭 요키시의 떨어지는 변화구를 정확하게 받아쳐 1타점 적시타. 박병호는 준 플레이오프 6경기 연속 타점 신기록까지 작성했습니다. 불붙은 KT 타선은 계속 타올라 강백호는 요키시의 높은 공을 결대로 밀어쳐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2점을 안고 시작해 어깨가 가벼워진 KT 선발 벤자민은 정교한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키움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키움 이정후에게 4회 포스트시즌 15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허용했을 뿐
철벽을 자랑했습니다. 5회에는 송성문의 큼지막한 타구를 알포드가 펜스에 부딪히며 잡아내면서 벤자민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회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고 벤자민이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KT는 키움을 2대0으로 꺾고 준플레이오프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또 좋은 경기를 했고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취점을 뽑을 수 있었던 거는 팀 분위기적으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승씩 나눠 가진 두 팀의 3차전은 내일 저녁 KT의 안방인 수원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 5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3.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겠는데요.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3도, 대전 4.3도, 대구는 7.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7도,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패딩 입는 거 망설이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꺼운 외투 꺼내 입으시길 바랍니다. 목 부분도 따뜻하게 감싸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